왔어.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한번 포럼 대표 고성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기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 그 후보님에 대한 그 별명이 참 많습니다. 예. 보면은 어떻습니까? 별명 중에 제일 좀 마음에 들어하는 별명이 있습니까? 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아주 많았어요. 뭐 등소평이라고도 많이 들었고, 예, 피닉제라고 사실은 이제 네티즌들, 젊은 네티즌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그게 아주 너무 좋습니다. 피닉제요. 예. 피닉제,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아, 불사조. 예, 이제 피닉스의 IJ 하는 J.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번에 완전히 또 한번 불사조의 진면목을 한번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꼭 좀 다시 날아올라야 되는데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 저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안보 쪽으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안보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6일 날 이제 드디어 이제 553B 공군기지에 사드 포대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이 이 내정 간섭을 넘어서 이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중국에 대해서 좀 강한 경고성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자부심이 강한 그 위대한 민족입니다. 뭐 옛날에도 고구려 때도 뭐 중국이 잘못했다가 오히려 자기들 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뭐 위로는 이제 몽골 민족이 있는데 요즘 뭐 몽골은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은 한때는 뭐 중국을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동북아시아에는 우리 한민족이 있습니다. 저쪽도 동남아 쪽에는 베트남 민족이 있고요. 우리 한민족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정말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저는 뭐 중국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중국 사람들을 또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두 나라 국민이 친근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이익에 크게 손상이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은 이제 뭐 미국하고 함께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는 G2 아닙니까? 저는 중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뭐 설령 우리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해서 자기들 전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좀 화가 나면 미국을 상대해야 되지 않아요? 미국을. 우리는 지금 당장 북한 핵의 위협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뭐 생각해도 너무 잘못 생각하고 의연하게 우리가 대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권은 말이죠.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원래 이 안보, 특히 이 북한 핵 도발, 미사일 도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처음 한미 간에 합의했을 때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적인 이 단결된 모습이면은 중국이 이렇게 그 틈새를 비집고 이런 허튼 짓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확고한데 그러면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반대했어요. 그 뒤에 뭐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니까 뭐 다음 정권에 하자, 어떻게 하자 말을 좀 빙빙 돌렸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조건 반대 아닙니까? 지금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 좀 흔들어 보면은 이게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보복까지 지금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무슨 자기들 정권 다 잡은 것처럼 뭐 의원들을 파견해가지고 가서 굴종 외교까지 했어요. 아니 한중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다 제껴놓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마치 정권 잡은 사람들처럼 중국 뭐 왕이 외교부장도 만나고 그 웃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한미 간에 이 합의한 사드 배치를 이제 현실로 옮겼잖아요. 뭐 6일날 일부 포대가 도착하면서 아마 한 달 이내에 뭐 배치가 완료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합의가 이행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여전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걸 철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 신문을 보니까 사드 배치 즉각 철회 이런 현수 뭐 플랜카드를 놓고 야당 후보들이 그 쭉 서서 웃고 있더라고.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정말 경악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인지조차 뭐 후보 뭐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이 국민이 이럴 수 있는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 안보 또 한미 동맹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축이 한미 동맹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머릿속에 그게 있는 사람들인지를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수권 정당으로서는 취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렇게 보시죠? 저는 정말 너무 상식 이야기 때문에 정말 비감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일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숙명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소녀상 문제 때문에 그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으로 간 다음에 아직까지 그 귀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사실 중국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일 이 3국의 어떤 협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하여튼 소녀상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꼬여 있습니다.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외교적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위안부 합의 때문에 정말 이 한일 간의 긴장이 아직도 흐르고 있고 뭐 대사가 아직 귀임도 안 하고 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진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 문제가 자꾸 불거져 가지고 한일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그걸 돌파하려고 힘들게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미국도 답답하니까 자꾸 뒤에서 주선도 하고 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연말이죠. 이제 위안부 합의가 이제 나왔는데 그 합의 내용 읽어보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뭐 10억엔 그거가 이제 돈 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문제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 취지는 액수의 과다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취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그걸 말하자면 담보하는 그 합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녀상에 관해서는 이게 서로 어떤 그 공감대 위에서 노력을 한다 이런 그 신사적인 귀결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일 간 이 협정이 나왔을 때 뭐 주권 국가 간의 그 합의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원천 뭐다 막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그러면은 이 한일 간의 이 작은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외교적인 합의를 갖다가 백지화시킨다. 그럼 뭐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게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그 정서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겠다고 외교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렇게 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외교 문제까지도 정략적으로 이렇게 삼는 야당의 행태에 제가 너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자꾸 돌아가시니까 연로하셔서 좀 살아계신 할머님들도 그렇고 이미 돌아가신 할머님들도 그렇고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일본에 짓밟히다 보니까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수많은 피해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분들 마음의 상처를 푸는 길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다시는 외세에 짓밟히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더 강대한 나라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자꾸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래가지고 우리 국가 이익에 손상을 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소녀상 문제는 한일 정부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합의된 그 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뭐 부산에 가서 시장을 만날 기회에 물어보니까 부산 만났습니다.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소녀상은 우리 국내법상 완전 그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 세울 수 없는데 세웠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민간 단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래서 이 문제는 소녀상을 세워서 그분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면, 그걸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세워야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분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한일 간의 이 관계가 손상을 입어서 우리 국력에, 국익에 손실이 온다면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외교 포퓰리즘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국가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강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일본을 오히려 앞서가는 게 이기는 것이지, 그렇게 그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현안 문제로 이제 내일 다시 탄핵 요구를 발표한다는데 이제 뭐 되면은 주주에 따라 이제 그걸 따는 대인데요. 이제 저 개인적인 관계 하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그 때는 탄핵권이 있었고 국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 주장해 보면은 국회 해산 뭐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제 의견인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면은 바로 국회도 해산되는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헌법 개정이 이제 되면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들어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87년 헌법 개정할 때 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이제 삭제를 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왜냐하면 전국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돌파구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해서 민의를 새롭게 수렴해가지고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돌파구를 헌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혁명적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헌정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회 해산권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 그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을 그래 파가를 하는데 하게 되면 그걸 가게 되는데 선거 정하는데 서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저는 의원이 뭐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지역에서 임기를 연장은 없다. 지금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3년으로 그리고 이제 3년 안 되겠는 죽을 그래서 국회 한 달 전에 대통령 그리고 후에 총선을 해서 다음 정권부터는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순위를 매긴다면은 어떻게 순위 매기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있고 아직도 뭐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은 정말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그때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의회주의, 법치주의 이런 그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일은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토양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념적인 갈등이 여기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또 그런 그 민주공화국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이 아직 국민들 마음속에 별로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봉건시대 하다가 일제 수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척박한 땅에 이렇게 위대한 공화국을 그런 모든 그 반대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웠다는 거. 이건 이승만 대통령 아니었으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그 가난한 농업 사회였잖아요. 네. 뭐 수천 년 봉건 체제 아래서. 그런데 그때 뭐 90% 이상이 뭐 다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2차 산업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근대화를 만들어낸 아버지죠. 근대화의 아버지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근대화의 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농사 짓는 국민이 한 4%밖에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풍요로운 산업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 이런 그 참 대단한 나라를 만든 그 지도자죠. 그래 두 분은 정말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이런 그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열을 따지기가 난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민주화의 지도자로서 그분들은 큰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고 그 뒤에는 그렇게 뭐 썩 이렇다 할 만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시니까 뭐 좀 논외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뭐 특별하게 뭐 평가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가볍게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진지하게. 저기 민선혁이 경기지사 시절 좀 자랑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제가 뭐 정말 그 새로 우리나라에 없던 그 정책을 추진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이게 이제 지방에서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도 제가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기 사이언스 파크라고 요즘은 이제 중소기업 지원재단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수원에 가면은 그 아주대학 뒤에 그 아주 굉장히 크게 발전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 여기에 도자기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도자기. 예, 그래 도자기 그거를 도자기 발전, 도자산업 발전 5개년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계획을 세워서 그 뒤에 물론 지사들이
이제 잘 했습니다만은 도자기의 요람을 만들었고요. 뭐 하여튼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참 여성 능력 개발센터. 제가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우리 여성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 결혼하면 아기를 출산하고 하다 보면 한 6, 7년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회 활동으로 돌아오면은 세월이 너무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바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을 다시 재교육, 재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다시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프로젝트인데 그거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뭐 그런데 유엔에서 2번이나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표창도 받고 지금은 이제 뭐 일자리 재단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93년도에 노동부 장관 말씀하셨죠? 고용보험을 관철시킨 걸로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도 좀 그 혜택을 받거든요. 잠시 실직 상태에 있을 그렇습니까? 때. 예. 근데 지금 그 실직 문제도 문제지만은 이 청년 이 취업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노동 개혁을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뭐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보감이 있으십니까? 예, 우선 이제 제가 노동부 장관한테 고용보험 설립한 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고용보험제도 처음 도입을 할 때인데, 그때 뭐, 그 돈을 이제 기업에서도 반을 내야 되고, 반대가 좀 심했겠죠. 야금 뭐, 재계에서 너무 반대하고, 또 경제부처가 반대했어요. 그래 제가 노동부 장관은 사실 뭐, 그때 원래 힘이 없는 부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주 강력히 싸웠어요, 그분들하고. 그래가지고 뭐 정말 뭐 책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관철시켰습니다. 관철시켰는데, 아주 성공해죠. 제일 성공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제가 그게 93년에 했는데, 97년에 IMF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회 안전망으로서 정말 그러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 고용보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주 보람을 느끼고 지금 이제 노동 개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청년 실업이 좀 너무 심각하죠. 청년 실업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 실업의 3배입니다. 3배.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절망은 곧 국가의 미래를 아주 암울하게 만드는 것인데, 또 가정을 아주 정말 너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래서 이 일자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낡은 노동 질서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뭐 금융 쪽도 낡아 있고, 또 규제는 거미줄처럼 엉켜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또 땅값도 비싸고, 뭐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여기 와서 투자하는 거를 꺼리고 있는데, 노동개혁에 관해서만 우선 보면은요, 노동관계법을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항하는 게 뭐 이제 우리 기득권 노조들이에요. 특히 그 민주노총 이쪽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노동관계법을 잘 개혁을 해가지고 더 유연하고 더 말하자면 상생하는 정말 이런 노동시장의 질서가 새로 만들어지면 투자가 일어나면 누가 덕을 봅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또 기업이 잘 되면 누가 덕을 봐요? 노동자들 처우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뭐 기업들도 뭐 활동하기 좋으니까 기업도 좋지만은 뭐 기업하고 노동은 사실 뭐 뗄래야 또 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잘 돼야 노동조합도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뭐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광석화처럼 노동관계법을 대대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당에서 노동개혁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출된 노동개혁은 개별 노사관계 아주 몇 가지입니다. 뭐 기간제 노동이라든지 파견법이라든지 몇 가지인데
그것도 야당이 틀어막아서 못하는 거예요. 야당이 자꾸 민노총한테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반대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저는 집단적 노사관계도 완전히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강력한 국가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동관계법을 전부 다 손질을 할 겁니다. 네. 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예. 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펼쳐가지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들 예.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아주 뭐 강하게 예.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 삼성 광주에 있는 공장도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 예. 뭐 할 수 있는 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이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의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무슨 법령을 선포하나 이랬더니 미국인을 고용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미국 우선주의 경제에 관해서 우선주의 정책의 법령은 미국인을 고용해라. 미국 상품을 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생산 시설하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너희들 거기 가서 멕시코 가서 생산하면은 들어올 때 감당할 수 없는 관세를 매기겠다. 이 협박해가지고 주저앉히고 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판매하고 하는 회사들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 뭐 이 스마트폰이든 뭐 자동차든 이래가지고 지금 삼성이고 현대고 뭐 절절 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미국은 뭐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니까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럴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100대는 59대를 해외에서 생산합니다. 이거 큽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거는 아마 100대 거의 10대 가까이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국내 생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뭐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강력히 만들고 유턴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뭐 해외 이미 나가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좀 더 질문 드린다면 지금 문제 난민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아주 시끄러운데요. 사실 우리도 좀 그 부분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해외에서 들어온 우리 이민 정책, 이민하고 그다음에 외국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국 근로자 노동 이 범죄도 지금 굉장히 증가 일로에 있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그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보다 좀 강하게 해서 외국 노동자의 국내 취업에 좀 제한을 두실 건지 어떻습니까? 아니면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 질문 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다 불법입니다. 뭐 인력 시장에 가보면은 100명 중에 한 95명 이상은 전국 외국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뭐 벌금 좀 내고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이제 이야기를 뭐 실제 현장을 가보면은 이런 그 불법 외국 노동자가 없으면 건설 현장이든 또 농사짓는 농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 이런데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도 적당히 눈을 감아주고 있는데 저는 이걸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불법은 이제 일단 전부 다 이제 단속을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많은 실업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이제 허드렛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들도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향상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노량지 이런데 이렇게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든가, 그 사법고시 준비를 한 뭐 로스쿨이라든가, 그 후보님 또 사법고시 패스 하셨죠? 네. 그리고 이런 그 수많은 공시생들 또 사법고시 준비하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좀 선배로서 좀 희망적인 말씀 한 말씀. 저도 이제 사법시험을 통해서 이제 사회 진출을 했는데요. 저는 요즘 이 공무원 시험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매달리고 있는 현실. 그건 저희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더, 창의적이고 더 보람 있는 일자리가 많으면은, 그런 기회가 많으면은, 굳이 공무원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또, 이 좁은 문 앞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정말 굉장히 죄스러운 생각뿐이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꼭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니고 보람도 있는 자리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시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말하자면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눈을 돌리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러는 용기를 좀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제한된 좁은 문 앞에서 너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이 좀 빨리 이제 사라지도록 저희들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그 안보 위기 이 본질을 꿰뚫어서 저는 아주 근원적으로 통일을 이룰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북한 핵 미사일 이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은 북한 체제입니다. 북한 체제. 북한 체제가 세습 독재, 또 전체주의 강권 통치,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는 이런 그 암흑 같은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엘리트들이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 개혁도 거부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번영하는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내쫓아야만 자기들이 정치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주무를 수가 있다. 그래야만 자기들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이 막다른 도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체제한테 이걸 줄 테니까 핵을 좀 포기해라. 저걸 줄 테니까 포기해라. 또는 이렇게 압박하고 저렇게 제재 가하면 핵을 포기할 거다. 이건 아주 환상입니다. 그게 이제 환상이라는 게 다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 전략적 인내 다 고갈됐다고 다 고백할 정도입니다. 한 20년 넘는 그 외교적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이거는 북한 체제가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 이 핵 미사일 위기 이거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뒤로 물러날 길도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가 북한 핵을 인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잘못하면 지금 충돌 일보 직전인데, 자, 지금 다음 대통령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다른 모든 야당 후보들 특히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해요. 우리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예컨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어떻게 주저앉히든지 해가지고 핵을 제거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통일로 연결될까요? 오히려 우리를 분단시켰던 국제 정치 속에서 새로운 분단이 시작된다면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도 이 분단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악몽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모든 국가적인 역량 또 전략을 집중하고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일본이나 국제사회의 협력 공조를 강화해가지고 아주 평화적으로 북한 체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핵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하고 그 공간에서 전광석화처럼 통일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통일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다 함께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하는 미래로 나가는 통일을 왜 대한민국이 주도해가지고 못할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뭐 다른 문제도 다 이 강력한 개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지만은 이 민족 문제, 이 안보 위기 이거는 정말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꼭 통일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